보통은 일반적으로 영문 서체를 제작할 때는 글립스라는 전문 폰트 툴을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플러그인 폰트 셀프라는 일러스트레이터 플러그인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나와가지고 이제 일러스트에서 가볍게 작업을 하실 분들은 네 그렇게 폰트를 제작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몇몇 글자들을 만들어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서문자 대서문자를 전부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디스닷을 샘플 텍스트로만 몇몇 글자만 제작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처음 폰트를 제작할 때는 그 글자들의 기준이 되는 그리드를 만드는 게 좋아서 그리드를 일단 만드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글자의 시작이 되는 베이스 라인과 어센더 라인을 먼저 기준선으로 잡고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T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여러 글자를 제작할 때는 모든 글자의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글자의 세로획과 가로획을 일관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타원형을 그려서 주로 획 대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가로획과 세로획의 대비를 타원형을 이용해서 체크하고 폰트지에서 커브를 그릴 때는 곡선이 시작하는 부분과 곡선이 끝나는 부분 이 두 군데에 베지어 핸들을 생성해서 곡선을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고 좀 더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뷰를 켜볼게요. 혹시 질문 사항에 올라오시면 네. 소수점 같은 경우에 신경 안 쓰시는 편이고 질문. 일러스트에서는 그 글립스 같은 경우는 각 1000픽셀의 아트 1000픽셀 바이 1000픽셀의 아트보드에 의해서 글자를 디자인해서 앵커 포인트를 픽셀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사이드 브러쉬로 가볍게 폰트를 만들 때는 괜찮지만 전문적으로 폰트를 디자인하실 때는 글리츠나 로고 폰트나 전문적인 폰트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곡선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부분의 배제인들을 생성해 주시고 우선은 세리프를 빼고 제작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소문자의 같은 경우 기준선이 하나가 더 추가해야 되는데 소문자 X의 기준으로 하는 X하이트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소문자 내에서도 이렇게 곡선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은 오버슛이라고 해서 글자들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기준선보다 높이 설정해서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리프 같은 경우는 세리프를 만들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획에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예 윗부분 같은 경우는 S 같은 경우는 되게 디자인하기 까다로운 글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는지만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자를 디자인할 때 앵커 포인트의 수가 되게 중요한데 이 앵커 포인트 같은 경우는 글자를 사각형 안에 넣었을 때 그 사각형과 외접하는 부분에만 앵커 포인트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앵커 포인트를 만든 다음에 베저핸드를 생성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디자인할 때 그 베즈 핸들의 각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웬만해서는 그 수직과 수평에 맞춰서 베즈 핸들을 배치하시는 게 나중에 수정하기에도 용이하고 곡선을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래서 아까 만든 획이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일러스트레이터가 폰트를 위한 툴이 아니다 보니까 섬세한 작업을 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대략 이런 식으로만 한다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원형은 다시 수정하고 또 스냅 픽셀을 꺼주셔야지. 그래서 이 원형을 이용해서 세로에게 비율을 이런 식으로 획의 두께가 일정한지 확인을 하고 이쪽 같은 경우도 질문이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 네네네. 서체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주로 신경을 쓰시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서체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그 엑사이트의 높이,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서 소문자의 갇힌 공간의 크기가 다르고 그게 글자의 전체적인 형태나 그 가독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고, 세리프의 모양과 글자 세로획과 가로획의 대비, 그리고 글자의 세리프 같은 디테일적인 요소가 글자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의 폰트 디자인 같은 경우 몇 미리 차이도 되게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많이 분석하고 어떤 요소가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좀 평소에 연구를 해보시면,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글자 형태가 어떠한 인상을 주고 어떤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글을 작성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 프런트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브런치 구독해주세요. 저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 앞전에 말씀해 주실 때 폰트는 표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타이포그래피가. 그러면 지금 만드신 거는 어떤 표정을 담고자 해서 지금
어, 저는 이 일반적으로 그 쓰이는 폰트의 예시를 그때 말씀드린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랩타일 폰트를 다시 그림 중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글자 자체 모양이 어떠한 오브젝트를 표현해보고 싶다는 그 의도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T의 세리프만 봐도 이 부분은 그 뱀의 이빨 같은 모양을 형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한 형태를 했고, 또 일반적인 세리프는 이런 위쪽에 보통 세리프 형태가 다 비슷비슷한데, 하단 세리프 같은 경우는 또 완만하게 처리해가지고 약간 도마뱀의 그 뭉툭한 몸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또 하나 질문 들어온 게, 주명님이 좋아하시는 혹은 자주 쓰시는 세리프 계열 서체도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아까는 산세리프였는데 네네. 혹시 뭐 세리프 서체를 좋아하시는 게 있는지. 저는 저도 원래는 산세리프 폰트만을 좋아하다가 최근에 이런 여러 디자인 폰트를 디자인해보고 사용하면서 세리프 폰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 폰트를 뭐 찍기보다는 그 세리프 폰트에도 다양한 스타일의 폰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트랜지셔널 세리프라고 해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타임스 뉴 로만이 그 스타일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트랜지셔널 세리프 같은 경우는 그 올드 세리프, 필기체를 모방한 올드 세리프하고 그 모던 스타일 대표적 예시 디돈이 있죠. 그래서 디돈하고 그 중간에 연결하는 스타일의 세리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뿐만 아니라 조형미도 좋은 폰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스타일에 해당되는 폰트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자를 디자인할 때 불필요한 앵커 포인트는 항상 지워서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주명님은 마우스를 하나도 안 쓰고 트랙패드로만 하고 있습니다. 트랙패드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맥을 사용하는 이유가, 윈도우는 트랙패드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마우스에 한 번도 손이 안 갔습니다, 이거. 확실히 폰트를 디자인하기 위해 적절한 툴은 아니어가지고 특히 각 부분을 사용해서 특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주명님은 어떤 툴을 제일 잘 쓰세요? 그러니까 자주 쓰세요? 저는 예전에는 일러스트레이트를 자주 사용했었는데, 최근에 글립스를 사용해서 글립스의 지금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스에 올라간 프로젝트 자체는 실질적으로 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제작하고 일러스터 플러그인인 폰트 셀프를 이용해서 폰트 파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리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학생분 같은 경우는 좀 망설이실 수 있어가지고 폰트 셀프가 뭐 사이드 프로젝트나 그런 학생 프로젝트의 그립스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계속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학생 할인은 있나요? 네, 폰트 셀프 같은 경우는 기본 가격도 39불 정도로 저렴한 편인데 학생 할인이 50% 들어가고 글리스 같은 경우도 학생 같은 경우 50% 할인이 가능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툴 가격이 $300가 넘어가지고 아니, 그 정도쯤은 저희 디스 분들은 다 있으실 거기 때문에. 네, 그럴까요? 그래서 글리스가 폰트 디자인뿐만 아니라 워드마크 제작할 때도 크게 도움이 돼가지고 네,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디테일적인 부분이 그래서 보통 폰트 제작을 하실 때 네, 도형을 이용해서 많이 제작하시는데 기하학적 도형으로 기반으로 글자를 만들면 시각 보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색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앵커 포인트를 실제적으로 하나씩 다시 손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오메트리 폰트라고 해도 O를 보면 정원에 가까울 뿐이지 실제로는 정원이 아닌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원래 앵커 포인트를 다 일관된 길이로 맞춰야 되지만 지금은 빠르게 만드는 거니까 디테일적인 부분은 스킵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PT를 또 글자를 만들 때는 다 하나의 도형으로 처음부터 만들 필요는 없고 글자를 실제 손글씨를 쓸 때 획이 어떻게 나는지를 고려해서 컴포넌트로 분리해서 글자를 디자인하면 나중에 수정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T도 하나의 모양으로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두 개의 획으로 나눠서 제작하고 있어요. 혹시 알파벳 이거 만드실 때 네. 어떠한 알파벳 하는 게 가장 까다로우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가 가장 까다로운 글자고 지금 완성된 S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S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게 곡선이 양쪽에 있고 그 중간에 획의 두께가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사선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또 S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너비가 넓어야지 시각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글자고, 그래서 처음에 그 벡터를 다루시는 게 익숙하지 않다면 오히려 손으로 그리신 다음에 스캔하셔서 손 스케치를 바탕으로 벡터를 다시 그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뭐 산세리프 폰트를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통은 원형 두 개를 잘라서 이어붙이는 형태로 많이 제작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이어지는 스파인 부분이 되게 어색해질 수 있어서 차라리 저는 앵커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그 커브를 수정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앵커 포인트를 먼저 찍은 다음에 베저 핸들을 생성해서 이 베저 핸들을 조절하는 식으로 그 두께나 곡선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드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픽 작업할 때 BI 만드실 때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프 폰트 같은 경우는 디테일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들을 좀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같은 것도 또 O 같은 경우는 이 기준선 바깥으로 위아래로 튀어나오게 해서 제작했는데 이거는 오버핏이라고 해서 그 베이스라인 다른 글자들과 비교해서 그 일관된 너비를 보이게 하는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도 살짝 내리고 다원형을 이용해서 글자의 두께를 확인하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그 자리에서 완성하기보다는 조금씩 디테일을 수정하면서 다른 글자들과의 밸런스를 좀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글자가 완성되면 그룹화해서 아까 이 뒤에도 만들어진 세리프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T보다 넓어 보이는 것 같아서 폭을 조금만 줄여주고 또 이렇게 폭을 줄였을 경우에 그 획의 두께 동안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일관되게 수정해야 그래서 폰트를 사용할 때 폰트의 좌우폭을 수정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 글자의 좌우폭의 두께가 다 이런 시각적인 보정을 고려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걸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글자 디자인의 의도를 파괴하는 행위라서 권장하지 않고 그렇게 근데 간혹가다 교통 표지판을 보면 그 공간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글자를 좌우 너비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패키징 디자인할 때 그렇게 글자의 좌우 너비를 조정하시기보다는 또 글자의 좌우 너비가 되게 좁게 디자인된 컨덴스드라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폰트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한글 폰트는 어떤 게 가장 좋아하시나요? 한글 폰트는 저도 한글 폰트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개인적인 선호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그 애플 그 네오 고딕이었나요? SD 네오 네. 고딕을 많이 쓰고 그 일반적으로는 그 어도비 폰트에서 배포하는 본 고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그쵸, 한글 폰트를 사용하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진 않고. 그래서 글자들의 뾰족한 부분을 디자인할 때도 그 하나의 앵커 포인트를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개의 앵커 포인트를 추가해서 뭉툭하게 처리하는데, 이렇게 너무 뾰족한 부분일 경우 글자를 인쇄하거나 디지털 화면에서 볼 때 뭉개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뭉툭하게 처리하는 편입니다. 스트레이터가 이제 핸들을 다루는 기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단 세리프는 이런 모양으로 글을 봤을 때 세리프 폰트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그 선세리프보다 기준선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대문자의 높이를 의미하는 캡 라인과 소문자에서 위로 뻗어나가는 부위를 지칭하는 어센더를 기준으로 하는 어센드 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세리프 폰트 같은 경우는 이 둘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리프 폰트, 가독성을 중요시하는 세리프 폰트 같은 경우는 이 둘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대문자와 소문자를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독성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 슬슬 마무리하실 때. 네. 네. 그래서 S 같은 경우는 디테일을 좀 더 손봐야 되긴 하지만 우선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또 글자의 자강 같은 경우는 글자의 자강 같은 경우는 글자를 제외한 이 여백 공간에 따라서 여백 공간에 맞는 글자들은 좀 더 다른 글자보다 붙이고, 이런 수직 회계를 기반한 폰트 강화는 너비를 좀 더 넓히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페이싱과 커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감각을 기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커닝을 테스트하는 그런 게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훈련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S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얇아봐서
해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빠른 시간에 제작해서 좀 엉성하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보통 폰트를 제작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아트보드에 중앙 네네.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요거 전환을 캠코더로 다시 전환을 할게요. 네. 지금까지 거의 한 30분? 거의 한 40분? 45분가량 이제 이거 작업을 해주셨는데, 너무 고생을 많아주셨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거 작업해 주신 거는 사실 서체 디자인 뿐만을 위한 작업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BI라든지 CI 제작을 할 때 영문 폰트 제작, 영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제작할 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명인 작업하셨던 그런 과정들을 많이 좀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작업에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디스탄 라이브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디스탄 라이브가 2021년도에 많은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UX 관련된 분들이나 아니면 혹은 뭐 교수님들 혹은 뭐 오늘 주면님 같이 해외에 계시는 분들 좀 우리가 인사이트를 받을 만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을 많이 이제 요 자리에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